예, 이우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과연 강제노동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강제로 노예처럼 일했다.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고 또한 국민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강제연행을 처음으로 주장한 박경식은 많게는 하루 20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모두 저금시켜서 송금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금 자체가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조선인들은 탄광의 갱내 노동과 같이 가장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구타, 집단적인 린치, 감금 이와 같은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강제노동, 노예노동이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기호 교수는 일본인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조선인들이 하도록 강제로 배치했고 임금에서 소액의 용돈을 빼고는 나머지를 모두 그대로 강제로 저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족적 임금차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채찍과 폭력 그리고 감금 등을 통해 자유와 자율이 전혀 없이 조선인을 감옥적으로 노예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반일 종족주의 입장에 기초하여 수행된 한국의 연구 그리고 소위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사회단체의 사람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과장을 넘어서 역사 왜곡, 심하게 말해 날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지불되었고 강제저축이 분명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년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두 정상적으로 저축액을 이자와 함께 인출해갔고 또한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정상적으로 사고 없이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이었습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보다 임금이 높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일본인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 조선인들이 탄광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임금이 더 낮았던 것입니다. 또 업무 중에 구타와 같은 것이 즉 전근대적인 형태의 노무관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습니다. 밤새워 화투를 쳐서 잠을 설치고 근무가 끝나면 시내로 나가서 과음을 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 어떤 사람은 조선의 여인들과 함께 술이 있는 소위 특별위안소라고 하는 곳에서 월급을 모두 탕진할 만큼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으로 성신여대의 서경덕 교수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영화 군함도를 광고하였습니다. 엎드려서 탄을 캐는 조선인의 모습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반일주의에 경도된 작업상의 또는 작업 배치상의 민족 차별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사진이 바로 위 사진의 원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또한 국립강제동원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도 전쟁 때 일본으로 간 조선인의 사진이 명백히 아닙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는 일본의 사진작가 사이토 고이지 씨가 1950년대 중반에 가난한 일본 서민의 삶을 담는다는 차원에서 치쿠오 탄전지대의 한 폐광, 다시 말해 문을 닫은 탄광에서 석탄을 도굴하는 장면, 그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사이토 씨는 그 필름을 아직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기관, 국가기관과 서경덕 씨가 일본인의 초상권이나 사이토 씨의 저작권을 무시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까지 가서 일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고 엉뚱한 사진으로 선전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야말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이토 씨는 작년에 국립역사관에 방문해서 항의하고 전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사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제동원의 실상이 같으므로 계속 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은 채탄 방식은 기본적으로 19세기 후반 그때나 있었던 일본 탄광의 탄을 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광업은 20세기에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괭이가 아니라 콜피트, 즉 공기 압축식의 차감기를 사용해서 채탄하는 모습이고 1934년의 사진입니다. 1930년대가 되면 일본 탄광의 대부분의 갱도는 이 사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엎드리고 틀어 누워서 석탄이나 광석을 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선전선동이다. 역사 왜곡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조선인들을 의도적으로 고되고 위험한 작업에 배치했다는 주장인데, 예를 들어서 탄광에서는 갱 바깥보다는 갱 내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 다시 말해서 탄을 캐는 채탄부, 갱도를 파나가는 굴진부, 갱도가 무너지지 않게 목재 등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지주부, 이와 같은 것으로 강제로 조선인들을 배치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현장에서의 민족 차별론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일본인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4명, 3명 또는 일본인 3명, 조선인 2명 이런 방식으로 작업조를 짜서 같이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조선인만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광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업 기술의 역사를 보아도 작업 배치에 있어서의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930년경부터 일본 탄광에서는 2가지의 큰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벽식 채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 다시 말해서 2명, 3명 정도가 하나의 조를 만들어서 탄맥을 따라서 여러 조가 어지럽게 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많은 석탄이 채굴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식 채탄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전에 보신 것과 동일한 그러한 큰 갱도를 탄맥에 따라 나란히 길게 팠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200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5, 6명이 한 조가 되고 각 조가 약 5, 6m 정도의 간격으로 나란히 서서 일제히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장벽식 채탄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탄맥 전체의 석탄을 모두 온전히 캐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 혁신은 기계화였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일본 광업에서도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급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차감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1934년에 콜커터, 다시 말해서 석탄 재단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배치되었던 대규모 탄광에서는 이와 같이 기계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또한 널리 설치되었습니다. 장벽식 채탄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만약 조선인만으로 작업조를 만든다고 합시다. 이때 만약에 조선인 작업조가 아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막장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 다른 조와 다르게 이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조가 담당하는 그 막장은 다른 부분과 달리 돌출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작업조가 똑같은 하나의 큰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인이 담당하는 막장의 경우에 돌출되게 되고, 일자로 되어 있는 컨베이어를 동시에 일직선으로 탄맥에 따라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 조선인 작업조에 의해서 전체 채탄 작업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한데 묶여서 작업조를 편성해야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계화는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조선인에 의한 독립적인 작업조의 편성과 작업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간 농사만 지어온 조선인들이 기계식 드릴과 보셨던 압축식 차감기, 소형 굴삭기, 컨테이너, 컨베이어 이와 같은 것을 조종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과 기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기계화로 인해서 화약, 다이너마이터의 효율성도 매우 크게 높아졌습니다. 끌과 망치 대신에 기계식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훨씬 깊은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깊이 폭약을 설치함으로써 단 한 번에 대량의 석탄을 분쇄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파식 채탄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숙련된 광부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탄이 광범하게 이용되면은 갱도가 붕괴되거나 천장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낙반 또한 막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시에 매우 높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광부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대규모 탄광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잘 숙련된 일본인들을 경험이 없는 조선인들과 한데 묶어서 함께 작업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로환경에 있어서의 민족차별이라는 위와 같은 주장은 많은 경험자들의 증언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석탄광업에 대한 무지, 또 당시의 기술에 대한 무지, 그리고 반일주의적인 선입견에 기초한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니와 또한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근로환경에 있어서의 민족차별이라는 주장은 상상의 산물이며 또한 역사 왜곡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일 민족주의에 빠진 노무동원 관계 연구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작업상의 또는 작업 배치상의 민족차별, 이때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다름 아니라 산업재해율, 즉 작업 중에 사망률과 부상률이 조선인 쪽이 일본인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939년 1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사할린을 포함하여 일본 본토의 탄광에서 사망한 갱부는 모두 1330명이었습니다. 1943년에 일본 주요 탄광 전체의 조선인 사망률을 보면 조선인의 사망률은 일본인보다 약 2배가량 더 높았습니다. 같은 해에 탄광 광부 중에서 조선인은 11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일본인은 22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군인으로 징병된 일본인들은 모두 청장년층이었고 이것은 또한 탄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광에서 징병된 일본인들은 갱 외부보다는 갱 내부 중에서도 비교적 강한 완력을 갖고 있는 또한 위험성도 그만큼 더 높은 채탄부, 굴진부, 지주부 출신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습니다. 탄광에서 이와 같은 빈자리를 메워준 것이 바로 조선에서 건너온 청년들이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직원들은 당연히 완력이 세고 위험한 작업도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탄광의 작업 배치, 즉 직종별 분포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943년에 일본인은 약 60%가 갱내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은 무려 92% 이상이 갱내부였습니다. 또한 갱내부 중에서도 채탄부, 굴진부, 지주부 이 세 가지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인의 경우에 38% 정도에 불과했지만 조선인은 70% 이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개 작업을 맡은 조선인의 비율은 일본인보다 1.9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선인들이 일본인보다 2배 더 높게 가장 위험한 세 개 작업을 맡은 결과 조선인의 사망률이 일본인의 2배에 가깝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선인의 재해율, 다시 말해 사망률이나 중상률이 일본인보다 높은 것은 조선인들이 수행하는 작업, 조선인 근로자들의 육체적 성격,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 이전에도 일본의 대규모 탄광회사에서는 조선으로 출장 가서 광부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때도 조선인들의 객내부 비율은, 그리고 또한 객내부 중에서 세 가지 중요 작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쟁 기간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경우 객내부가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젊고 건장한 조선 청년들이 돈을 벌러 일본에 갔기 때문입니다. 1941년 홋카이도 6개 주요 탄광의 경우에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은 객내부가 객외부보다 1.4배 더 많았습니다. 이 6개 탄광의 조선인 사망률과 일본인 사망률을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각 탄광별로 조선인의 사망률이 일본인보다 1.2배 높거나 최대 3배까지 조선인이 더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A탄광과 F탄광의 경우에는 대략 1.4배 정도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률과 중상률을 합계한 수치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객내부의 비율이 높을수록 또 객내부 중에서 채탄, 지주, 굴진 이 3개 중요 작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이나 부상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요컨대 조선인의 재해율이 높은 것은 인위적인 민족 차별이 아니라 탄광의 노동 수요와 조선의 노동 공급이 맞아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조선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율에 대해서 일본인의 책임을 만약 묻는다면 그것은 조악스럽게 조선인을 고의적으로 험한 곳으로 떠밀었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일본인들보다 한 세대 앞서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그 조상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 시기에 작업 배치에 있어서의 민족 차별 문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맞아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객관적인 실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이것을 통해서 소위 작업 배치상의 민족 차별 주장이 갖는 허구성, 또 하나의 역사 왜곡, 이것을 밝힌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